다리우스 대왕은 다뉴브강에 배를 연결한 부교, 즉 선교를 설치하고 다뉴브강을 건너서 도망치는 적을 추격해야만 했습니다. 아르타페르네스가 히스티아이오스의 목을 잘라서 소금에 절인 다음 이것을 다리우스 대왕에게 보냈거든요. 페르시아 전쟁이라는 어두운 먹구름을 불러온 이오니아 반란, 그리고 아테네의 존망이 달려있는 이 중차대한 역사적 사건에 우리가 무엇인가 간과한 것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땅이란 고대의 아테네 사람들에게 애착을 넘어 그들이 섬기는 신과 같은 그 신들 중에서도 가장 자비로운 어머니와 같은 신들의 어머니 가이아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겉으로 보기에 무모해 보이는, 철없는 불장난처럼 보이는, 정신 나간 미친 짓처럼 보이는 이 이오니아 반란의 이면에 숨겨진 반란의 진짜 이유, 그리고 아테네가 파병을 결정한 결정적인 까닭은 다음의 4가지였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으시다면 오늘 제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오니아 반란의 이면에 숨겨진 역사의 진실에 관하여. 역사 철학의 거두 이에치카는 그의 명저 역사란 무엇인가에서 역사란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말했다고 하지요. 여러분, 과거와 현재의 대화? 이게 무슨 뜻일까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과거의 역사적 사실과 대화를 나눌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것을 질문을 해보는 것이라고 이해했는데요. 과거의 역사적 사실에 예를 들면 이오니아의 반란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보는 것이지요. 왜 그랬을까? 그들은 왜 중과 부적의 페르시아를 상대로 반란을 일으켰을까? 이런 식으로 말이죠. 또 여기서 끊임없는 대화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영어로는 unending dialogue라고 그렇게 말했던데요. 끊임없는 대화, unending dialogue. 이 이에치카가 말한 이 끝없는 대화란 결국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파병에 찬성한 아테네 시민들 모두 제정신이 아니었을까? 반란을 일으킨 아리스타고라스는 불장난을 할 만큼 철부지였을까?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해본다는 뜻입니다. 페르시아 전쟁이 일어나던 기원전 5세기 초 페르시아 제국의 국력은 제가 누누이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립니다만 아테네와는 비교가 안 됐지요. 그리스와도 그렇고요. 국토 기준으로는 1000배, 인구 기준으로는 100배에 달했으니까요. 정말로 거대한 제국이었죠. 그런 나라에 대항해서 이오니아 사람들은 반란을 일으켰고 또 아테네는 그 반란에 파병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거대 제국 페르시아에 의해서 반란은 결국 진압당했지요. 그러니 이 반란은 무모하기 짝이 없는 미친 짓이었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학자들은 물론 일반인들까지 일치된 견해였습니다. 물론 페르시아 전쟁의 본질적 요인은 따로 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페르시아에게 그리스 침공의 빌미를 주었고 또 명분을 제공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니까요. 그렇다면 이 반란은 정말로 단지 미친 짓이었을까요? 정말로 그럴까요? 반란을 일으킨 밀레토스의 참조 아리스타고라스, 또 이를 부추긴 삼촌 히스티아이오스, 또 아테네 파병 결정을 주도한 테미스토클레스, 세 사람 모두 불장난을 할 만큼 철부지였을까요? 그리고 반란에 참가했던 이오니아의 10여 개 도시국가와 파병에 찬성한 아테네 시민들 모두 제정신이 아니었을까요? 혹시 우리가 그리고 역사의 아버지 헤로도토스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미처 깨닫지 못한 무엇인가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과거 역사적 사실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은 겉으로 보이는 역사만이 아니라 그 이면에 숨겨진 내밀한 진실, 그리고 그 이유와 까닭에 우리가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오니아의 반란이라는 역사적 사실에 반복된 질문을 던져보아야만 우리가 드디어 깨달을 수 있는 이야기,
주요 등장인물들과 나눠본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서 알게 된 이야기.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그렇고 그런 비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이오니아 반란의 깊숙이 숨겨진 내밀한 이야기, 그 역사의 진짜 의미와 숨은 까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즉 겉으로 보기에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이 이오니아의 반란이 불장난도 아니고 미친 짓은 더더구나 아니며 오히려 그것은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그리스와 아테네를 구한 절묘한 신의 한 수였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오늘은 그 역사의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서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으시다면 오늘 제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반란의 주동자 아리스타고라스에 대하여. 이오니아의 반란은 철없는 밀레토스의 참주 아리스타고라스가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일으켰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정설이었습니다. 이오니아의 반란을 일으켰을 때 아리스타고라스의 나이는 아마 20대 중반, 많아도 채 30살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출생연도가 분명하지 않아서 정확한 나이는 알 수 없는데요. 또 그가 밀레토스의 참주로 임명된 것은 삼촌의 덕분이었는데요. 밀레토스의 참주였던 삼촌이 페르시아 궁정에 발탁되어 공석이 된 참주 자리에 아리스타고라스가 임명되었던 것이지요. 그는 어린 나이에 대리 참주로 우선 임명되었다가 2년간의 수속 기간을 거쳐 정식 참주에 겨우 임명되었습니다. 사실상 낙하산 인사였던 셈이지요. 이렇게 참주에 임명된 20대 중반의 그가 철부지였다는 명백한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이것저것 주변을 두루두루 살펴서 생각할 만큼 원숙한 나이가 아니었던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는 삼촌 히스타이오스의 후광, 삼촌의 그늘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다리오스 대왕과 사르디스의 태수 아르타페르네스의 신임을 얻고 싶어서 조바심을 냈습니다. 이 조바심 때문에 선뜻 낙소스 원정에 나섰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런데 그 낙소스 원정은 실패로 끝이 났고 그는 궁지에 몰렸습니다. 그리고 전전긍긍하였습니다. 약속한 전리품 대신에 자신의 목숨을 내놓아야 할지도 모르는 처지였으니까요. 이때 삼촌 히스타이오스가 반란을 부추겼습니다. 아리스타고라스는 물불 안 가리고 반란에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반란을 일으킨 것이 그것 때문만이었을까요? 물론 그는 목숨마저 위태로운 상황이었고 물불을 가릴 처지도 아니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단지 그것 때문만으로 반란을 일으켰을까요? 혹시 헤로도토스가 그리고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이 있지는 않을까요? 다리우스 대왕의 목숨을 구한 히스티아이오스에 관하여. 다음으로 반란을 부추긴 히스티아이오스는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이 사람 히스티아이오스는 사실상 다리우스 대왕의 목숨을 구해준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사실상 생명의 은인이었던 셈이지요. 그리고 그는 변치 않는 충성심을 보여준 믿음직한 신하였습니다. 반란을 일으키기 전까지는 말이죠. 다리우스 대왕은 이에 대한 보상으로 히스티아이오스가 죽고 난 후에까지 지속적인 신임과 신뢰를 보여주었습니다. 때로 주변 사람들의 시기 질투에서 비롯된 모함으로 인해서 마음이 다소 흔들릴 때도 있었지만 신뢰는 깨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야기 잠깐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기원전 513년 스키타이 원정 때 있었던 일입니다. 페르시아와 같은 유목민이었던 스키타이 정벌에서 다리우스 대왕은 애를 먹고 있었는데요. 다리우스 대왕은 다뉴브강에 배를 연결한 부교, 즉 선교를 설치하고 다뉴브강을 건너서 도망치는 적을 추격해야만 했습니다. 다리우스 대왕은 다리를 건너서 그곳을 떠나기에 앞서서 부교를 지키고 있는 군사들에게 만약 자신이 60일 내에 돌아오지 않으면 부교를 파괴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다리우스 대왕은 60일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다뉴브강의 부교를 지키던 병사들은 혹시라도 있을 스키타이군의 기습 공격을 미리 차단하려면 다리우스 대왕의 명령대로 부교를 파괴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부교 파괴를 강력하게 반대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사람 밀레토스의 참주 히스티아이오스였습니다. 그도 이오니아 지방의 참주들과 함께 스키타의 원정에 참전하고 있었는데요. 사실상 동원된 것이죠. 부교를 지키고 있던 것은 주로 이오니아 지방의 참주들이었던 모양입니다. 히스타이오스가 같은 그리스 사람들인 이들을 어렵게 설득해서 다리는 파괴되지 않았고 다리우스 대왕은 그 다리를 건너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만약 강폭의 넓이가 1km가 넘는 다뉴브강 하류에 그 다리가 없었다면 다리우스 대왕은 곤경에 처했을 것입니다. 스키타이고는 매복과 기습 공격에 아주 능수능란했습니다. 다리우스 대왕이 그들에게 무슨 봉변을 당했을지 아무도 모르는 난감하고 또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나중에 왜 다리를 파괴하지 않았는지 자초지종을 알게 된 다리우스 대왕은 얼마나 고마웠던지 은광산과 목재산지로 유명한 트라키아 지방의 노른자의 땅을 히스티아이오스에게 영지로 하사해 주었습니다. 과도한 보상이라고 주변 사람들이 만류하고 또 그가 배신할지도 모른다고 메가바조스라는 장관이 모함하는 바람에 영지는 취소되었습니다. 하지만 다리우스 대왕은 히스타이오스의 충성심을 여전히 굳게 믿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다리우스 대왕은 히스티아이오스를 자신이 머물고 있는 수사의 궁전으로 불러들여서 왕의 자문역에 앉히고 또 왕과 함께 식사를 하는 특권을 부여했다고 합니다. 히스티아이오스는 페르시아 사람이 아닌 그리스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만큼 그가 특권을 누리면 누릴수록 주변의 시기와 질투는 더 커졌고 모함은 더 기승을 부렸습니다. 대제국 페르시아의 궁정은 권력 다툼으로 날이 저물고 피 튀기는 암투로 날이 새는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히스티아이오스는 그곳에서 마음고생이 심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그는 메가바조스 장관과 사르데스의 태수 아르타페르네스로부터 끊임없이 견제를 당했습니다. 시기와 질투를 받았습니다. 때로는 모함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끝내 이오니아 반란에 개입했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다리우스 대왕은 이때에도 히스타이오스의 충성심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동생 아르타페르네스의 행동에 몹시 언짢아했다고 합니다. 아르타페르네스가 히스티아이오스의 목을 잘라서 소금에 절인 다음 이것을 다리우스 대왕에게 보냈거든요. 형인 다리우스 대왕의 칭찬을 기대했겠지요. 그의 주장대로라면 반란 주동자를 처단한 것이었으니까요. 그러나 그의 기대와 달리 다리우스 대왕은 히스티아이오스의 머리를 깨끗이 씻어서 방부 처리를 한 다음 동생에게 돌려보내서 후하게 장사를 치러주라고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리우스 대왕은 히스타이오스가 죽어서까지 그에 대한 신뢰를 거두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역사의 아버지 헤로도토스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타이오스는 밀레토스로 돌아가 참주 자리를 되찾고 싶었다. 그래서 그는 어린 조카 아리스타고라스를 몰아내려고 반란을 부추겼다. 이 기록이 맞을까요? 실제로 그랬을까요? 암투로 날이 가고 모함으로 날이 새는 페르시아 궁정 생활에 염증을 느끼고 있었던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그 마음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유만으로 반란을 부추겼다? 이것이 우리가 알아야 할 진실의 전부일까요? 역사의 아버지 헤로도토스가 미처 말하지 못한 이야기 또는 미처 다 생각하지 못한 이야기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아테네의 이오니아 반란 파병에 관하여 아테네가 이오니아 반란에 결국 진압되고만 이 반란에 군대를 파견한 것은 오판이었을까요? 그렇다면 어찌해서 그런 오판을 하였을까요? 누가 그런 터무니없는 판단을 내렸을까요? 아니면 오판이 아니라 불가피한 선택 또는 필수의 선택이었을까요? 한 걸음 더 나아가 절묘한 신의 한 수가 아니었을까요? 안타깝게도 이에 관한 역사의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역사의 아버지 헤로도토스도 이 중차대한 파병 결정 과정이나 그 이유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당시 아테네를 둘러싼 재반 상황에 비추어 추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에서 이미 살펴본 것처럼 민주주의의 아버지 크레이스테네스는 스파르타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친페르시아 노선을 택했었지요. 하지만 이러한 애교적 노력은 아테네 시민들의 격렬한 반발로 무산되었고 이 과정을 유심히 지켜보는 17살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페르시아 전쟁을 승리로 이끈 테미스토클레스였습니다. 물론 그가 이 광경을 목격했다는 공식적 기록은 없습니다. 하지만 누구보다도 야망으로 가득 찼던, 그리고 아버지조차 포기했을 만큼 아이의 집안일은 거들떠 보지도 않고 오로지 정치에만 관심이 있었던 테미스토클레스가 이 사건을 무관심하게 지나쳤을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론이 가능한 것이지요. 그는 아마도 페르시아에 분노하는 아테네 시민들의 모습을 눈여겨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날의 장면이 향후 그가 반페르시아의 선봉에 서게 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그의 첫 번째 정치적 행보는 기원전 499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의 반란을 계획하던 밀레토스의 참조 아리스타고라스가 아테네를 찾아왔습니다. 스파르타를 끌어들이려던 그의 계획이 실패하자 아테네를 찾았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는 아테네의 민회에 참석해서 아테네 시민들을 설득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는 그때 한 사람을 설득하는 것보다 수천 군중을 속이는 것이 더 쉽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 사람이라는 것은 스파르타의 클레오메네스 왕을 말하는 것이겠죠. 이미 반페르시아 정사가 팽배한 아테네 시민들을 설득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았었다는 뜻이겠지요. 바로 이때 테미스토클레스가 아리스타고라스의 아테네 민의 연설을 주선하는 등 막후에서 모종의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당시 그는 불과 28세의 나이로 아직 장군에 선출되기 전이었습니다. 일반 시민이었다는 말이죠. 그럼에도 이렇게 판단하는 이유는 그를 제외하고는 이 일을 도모할 만큼 과감한 사람이, 그리고 확고하게 반페르시아 노선을 견지하고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록에는 없지만 일부 학자들은 그가 이때의 파병 결정에 모종의 중요한 정치적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측하는 것입니다.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국력은 그리스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제국이었죠. 그런 나라에 대항해서 일으키는 반란에 아테네는 파병을 하였습니다. 상식적으로 보아도 무모하기 짝이 없습니다. 차라리 미친 짓이라고 표현해도 맞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테네는 명목 없는 전쟁에 파병을 결정해서 괜스레 전쟁의 위험을 자초한 꼴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 이오니아 파병이 오판이었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다른 관점에서 테미스토클레스가 개인의 정치적 야망을 달성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반페르시아 정서를 부추겨 파병을 하도록 만든 것이라면 그에게 페르시아 전쟁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아야 할 역사적 진실의 전부일까요? 페르시아 전쟁이라는 어두운 먹구름을 불러온 이오니아 반란, 그리고 아테네의 존망이 달려있는 이 중차대한 역사적 사건에 우리가 무엇인가 간과한 것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역사의 아버지 헤로도토스 이야기의 허와 실에 관하여. 역사를 다루는 데 있어서 기록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록되어 있다고 모두 사실은 아닙니다. 학자들은 논리적 정합성이 필요하다고 말하는데요. 어려운 말은 빼고 쉬운 말로 하자면 스토리, 즉 이야기의 앞뒤가 맞고 또 상식에 맞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설사 분명한 기록으로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앞뒤가 맞지 않고 상식에 부합하지 않으면 그것은 사실이 아닐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오니아 반란에 관한 역사의 아버지 헤로도토스의 기록이 앞뒤가 맞는지, 그리고 상식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헤로도토스가 간과한 것은 없었는지 한번 따져봅시다. 여러분, 역사적 사건을 단선적으로 한 가지 측면만을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전, 후, 좌우와 위아래를 두루두루 살펴봐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나라를 뒤집어 엎겠다는 반란은 개인적 불만이나 신분상의 불안함만으로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반란을 혼자서는 일으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혼자서 반란을 일으킬 수 있다면 매일같이 아니 하루에도 여러 건의 반란이 일어날 수 있겠지요. 역사에 기록될 만한 규모의 반란을 일으키려면 수많은 사람들의 참여, 즉 동조 세력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반란의 명분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또 반란의 여건 또한 꼭 필요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명분도 없고 또 여건이 허락되지 않는다면 반란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오니아 반란의 명분은 있었을까요? 있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자, 헤로도토스가 주목하지 않은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요. 그것은 히스타이오스가 조카에게 반란을 부추긴 진짜 숨은 이유입니다. 이오니아 지방은 그런대로 오랫동안 평온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페르시아 그리고 그전 리디아 왕국의 지배하에 있을 때에도 평온을 유지했습니다. 별탈 없이 조용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아리스타고라스가 주도한 반란의 10여 개국 도시국가들이 전폭적으로 가담했을까요? 그리고 왜 본토의 아테네와 에레트리아가 지원군을 보내왔을까요? 거대한 제국 페르시아를 자극할 것이 분명한데도 말입니다. 실제로 페르시아는 나중에 반란을 지원한 아테네와 에레트리아를 응징하는 것을 그리스 침공의 구실로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학자들 중에는 아테네와 에레트리아는 이 점을 염려해서 최소 병력만 지원했을 것이라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20척의 3단 노선은 아직 해군력이 미약하였던 아테네와 에레트리아의 입장에서 결코 작은 규모가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이 파병할 수 있는 최대 규모였을지도 모르는 4,000명의 병력을 지원한 데에는 무엇인가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아테네는 같은 이오니아인이라는 이유에서 또 에레트리아는 과거 밀레토스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 지원군을 파견하였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런 인연과 의리만으로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었다면 국가의 존망이 걸려있는 이 반란에 가담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이해관계는 무엇일까요? 국가의 사활을 걸고 반란에 가담할 만큼 중차대한 이해관계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페르시아를 등에 업은 페니키아 상인들에 의해서 이오니아의 상권이 점점 잠식당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오니아 지방은 기원전 2000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4000년쯤 전인 것이죠. 또 우리나라로 치면 단군 대왕이 나라를 세우던 그때쯤이었습니다. 그 청동기 시대부터 해상교역이 발달한 지역이었습니다. 다도해처럼 섬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서 일찍이 해상무역이 발달하였던 곳입니다. 또 척박한 기후조건 때문에 이들이 부족한 식량을 보충하려면 해상교역으로 벌어들인 돈으로 식량을 구해와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해상교역은 이오니아 사람들에게 단순한 돈벌이의 차원을 넘어 그들의 생존이 걸려있는 절체절명의 생명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페르시아 제국을 등에 업은 페니키아 상인들이 그들의 상권을 야금야금 파고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밥그릇을 빼앗아 가는 것을 가만히 앉아서 보고만 있을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들의 불만이 날로 쌓여가는 것을 히스티에이어스도 간파했던 것이 아닐까요? 이것은 전적으로 저의 추측에 불과하지만 그는 시기 질투와 모함이 난무하는 가운데서도 십수년간 다리우스 대왕의 신임을 받았을 정도로 영악하고 또 용의 주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테네가 파병을 결정한 데에도 마찬가지 이유가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아테네는 해상교역이 없이는 지탱이 불가능한 나라였습니다. 척박한 그리스 중에서도 가장 척박한 아티카 지방에서 생산되는 곡물만으로는 날로 늘어나는 많은 시민들을 먹여 살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리브와 독일을 수출하고 또 해상교역에서 벌어들인 돈으로 멀리 흑해연한 이집트 그리고 이탈리아의 시칠리아에서 곡식을 수입해 와야만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페르시아를 등에 업은 페니키아가 이오니아 지역의 해상교역을 장악하는 것은 아테네의 생존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집트와 흑해 연안을 장악한 페르시아가 마음만 먹는다면 언제든지 아테네의 식량 도입을 방해할 수 있었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 그냥 앉아서 당하기만 할 수 없는 아테네의 입장에서 이오니아 파병은 불가피한 선택을 넘어 필수적인 선택이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여러분도 이에 동의하시나요? 역사의 아버지 헤로도토스가 간과한 두 번째는 땅에 대한 고대 그리스인들, 특히 아테네 사람들의 특별한 애착입니다. 극도의 가뭄이 수백 년 지속된 암흑기를 거치며 고대의 그리스인들에게 땅에 대하여 병적일 정도의 강한 애착 심리가 생겨났습니다. 비를 내려주지 않는 하늘은 그들에게 고통과 죽음을 주는 존재였지만 곡식을 내어주는 땅은 그들에게 희망과 생명을 주는 존재였습니다. 특히 다른 지방에 비해 더욱 가뭄이 극심했던 아티카 지방에서 살아남은 아테네 사람들에게 이런 애착 심리가 더욱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번번이 죽어나가는 부모, 형제, 자식들을 속수무책 바라보면서 비를 내려주지 않는 하늘을 원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혹독한 가뭄 속에서 곡식 한 톨, 올리브 하나를 내어주는 땅은 그들의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들은 손에 피가 나도록 메마른 땅을 일구고 또 가꾸었습니다. 그렇게 일군 흙은 그들이 흘린 피땀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노력한 만큼 곡식 한 톨, 올리브 한 알이라도 더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 톨, 한 알이 그들의 목숨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땅을 자신들의 어머니를 넘어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의 어머니, 즉 가이아라고 생각했습니다. 땅이란 고대의 아테네 사람들에게 애착을 넘어 그들이 섬기는 신과 같은 그 신들 중에서도 가장 자비로운 어머니와 같은 신들의 어머니 가이아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들에게 흙, 땅을 바치라는 페르시아의 요구는 결코 들어줄 수 없는 요구였습니다. 목숨을 내놓을지언정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거절하는 것은 유불리를 따지기 전에 물어볼 필요도 없는 필연적인 결론이었던 것입니다. 역사의 아버지 헤로도토스가 간과한 세 번째는 신에게도 굴복하지 않는 고대 그리스인들의 인본주의적 자주정신입니다. 그들은 지극히 신앙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양한 신을 지극정성으로 섬겼지요. 매일매일 기도하고 제물을 올렸습니다. 신들의 노여움을 두려워해서 이를 달래려고 인신공양을 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트로이 전쟁을 앞두고 자신의 딸을 희생제물로 바친 미케네의 아가멤논 대왕이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신에게 굴복하지는 않았습니다. 필요하다면 신과 맞서 싸우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지요. 신에게 맞서 싸운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오디세우스이지요. 인간은 신에게 예속된 존재가 아니라 비록 신들과 달리 언제인가 죽을 운명을 지니고 태어났지만 죽을 때까지 스스로 고난을 이겨내며 살아가는 독립된 주체로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강하게 가졌던, 신에게도 굴복하지 않았던 아테네 사람들이 페르시아에 무릎을 꿇고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역사의 아버지 헤로도토스도 그리스인들, 특히 아테네 사람들의 이런 정신을 익히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시간에 공부하게 될 마라톤 전투에서 아테네 사람들이 이 정신, 즉 죽음을 무릅쓴 자유의 정신을 발휘했다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는 키네이기로스 장군과 칼리마코스 장군이 정말로 죽을 때까지 목숨 걸고 싸우는 그런 생생한 사례를 기록해 놓고도 있습니다. 역사의 아버지 헤로도토스의 표현을 빌리면 아테네 사람들은 무릎 꿇고 사느니 차라리 서서 싸우다 죽겠다는 그런 정신으로 이 마라톤 전투에 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정신은 이 마라톤 전투 때만이 아니라 이오니아 반란에 임하는 그리스, 특히 아테네 사람들 또한 가지고 있었다고 봐야겠죠. 이러한 정신이 오직 하루 이틀 또는 1, 2년 만에 생겨나는 것은 아니니까요. 마라톤 전투 때 이런 정신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 이오니아 반란에 임하는 아테네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식이 맞겠지요.
하지만 헤로도토스는 이오니아 반란을 두고 이 자유의 정신을 거론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이 헤로도토스가 이오니아 반란의 성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세 번째 이유였습니다. 역사의 아버지 헤로도토스가 간과한 네 번째는 이오니아 사람들의 남다른 문화적 자부심이었습니다. 이오니아 지방은 수많은 철학자와 과학자, 문학가를 배출하고 또 빼어난 조각 작품을 남긴 지역으로도 유명한데요. 이오니아 사람들이 그리스, 아테네 문명을 창조했다고 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을 만큼 이오니아 사람들은 참으로 특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이전 시대 사람들, 그리고 그 시대의 어떤 지역의 다른 사람들보다도 앞서 나가는 뛰어난 지성의 소유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만큼 그러한 사람들이 예세의 지배를 고분고분 받아들일 사람들이 아니었었지요. 결론적으로 겉으로 보기에 무모해 보이는, 철없는 불장난처럼 보이는, 정신 나간 미친 짓처럼 보이는 이 이오니아 반란의 이면에 숨겨진 반란의 진짜 이유, 그리고 아테네가 파병을 결정한 결정적인 까닭은 다음의 네 가지였습니다. 첫째, 페니키아가 해상교역을 잠식하는 데 따른 생존권의 위협을 느꼈기 때문이었고요. 둘째로는 페르시아에게 물과 흙을 바칠 수 없는 땅에 대한 신앙적인 집착 때문이었습니다. 셋째, 죽음을 무릅쓴 자유정신을 가지고 있었고, 또 넷째로 남다른 문화적 자부심 때문에 그들은 쉽사리 페르시아에게 굴복할 수 없었던 것이지요. 이오니아 반란은 그리스를 구한 절묘한 신의 한 수였다. 그리고 이오니아 반란은 그리스 아테네에게 19년, 적어도 10년이란 시간을 벌어주었습니다. 페르시아는 이 반란의 진압과 그 뒷수습에 10년 가까운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이제 다리우스 대왕도 노쇠하고 지쳐 있었습니다. 다리우스는 하는 수 없이 친정을 포기하고 대신 두 장군을 그리스 원정에 내보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결과는 마라톤 전투의 참패로 끝이 났습니다. 그 여파로 일어난 이집트와 바빌로니아 그리고 박트리아의 반란 때문에 페르시아는 다시 10년을 흘려보내야만 했습니다. 그 사이에 다리우스 대왕은 죽었습니다. 그리하여 아버지의 유지를 이어받은 크세르크세스 대왕이 30만 대군을 끌고 몸소 그리스 원정에 나섰던 것입니다만, 이 19년의 시간은 아테네의 티미스토클레스라는 선견지명의 장군이 나타나 페르시아의 침공에 대비할 시간을 벌어주었습니다. 한편 페르시아에서는 그 19년의 시간 사이에 그칠 줄 모르는 정복군주 다리우스 대왕은 죽고, 심약한 크세르크세스 대왕에게 그리스 침공의 바톤이 넘어갔습니다. 다리우스와 크세르크세스, 이 두 사람의 차이점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다리우스 대왕과 크세르크세스 대왕에 관하여 다리우스 대왕과 크세르크세스 대왕은 똑같은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었고,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 사이였지만 이 두 사람은 전혀 다른 유형의 인물이었습니다. 다리우스 대왕은 왕의 창검을 들고 따라다니는 일개 호위무사에 불과했던 28살의 나이에 영모, 구테타를 일으켜 왕위를 찬탈한 사람입니다. 야망과 용기가 남다른 사람이었다는 말이죠. 그리고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는 38년 왕의 자리에 있는 동안 풍찬노숙 싸움터를 누비며 수많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정복군주의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였습니다. 전쟁이 무엇인지, 그리고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이 무엇인지 잘 아는 사람이었다는 말이죠. 반면 크세르크세스 왕은 그의 아버지 다리우스 대왕과 전혀 다른 부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키루스 대왕의 딸인 아토사 공주였습니다. 이것은 크세르크세스가 공주였던 어머니의 비단 치마폭에 쌓여 자라났다는 말입니다. 물론 크세르크세스 또한 왕위에 걸맞도록 엄격한 페르시아식 교육을 받아야 했겠지요. 하지만 꽃길만 걸어온 그에게
아버지와 같은 험한 세상을 살아온 아버지와 같은 집념과 근성은 없었습니다. 아버지 다리우스 대왕이 영락없는 타고난 전사였다면 그의 아들 크세르크세스 왕은 낳을 때부터 기공자의 운명을 타고난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냥 막연한 추정이 아닙니다. 그가 그리스까지 이끌고 온 식솔들과 수행원의 규모를 보면 그가 어떤 생활에 익숙해 있고 또 어떤 자세로 이 전쟁에 임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처첩은 물론 이들의 시중들 궁녀 그리고 이들의 구미를 맞출 요리사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이들의 무료함을 달래주기 위한 마술단, 고개단, 공연단까지 데려왔다고 하지요. 전쟁이 아니라 소풍을 나온 듯한 이 수행원만 수천 명에 달했고 이들을 호위하고 뒷바라지하는 군인들까지 합하면 1만 명에 다다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머무는 막사는 호화로운 집기 비품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서 마치 궁궐을 통째로 옮겨놓은 듯 하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만약 크세르크세스 왕이 아니라 왕중의 왕, 만국의 왕이라 불려지기를 간절하게 바랬던 다리우스 대왕이 혈기왕성한 50대의 나이에 그리스를 침공했다면 그리스가 이를 쉽게 상대할 수 있었을까요? 타고난 전사였던 그가 크세르크세스처럼 한 번의 전투에서 패했다고 꽁무니를 빼고 도망치듯이 물러났을까요? 대답은 뻔합니다. 그리스는 페르시아에 속수무책 멸망당했을 것이고 그랬다면 고대의 그리스 문명은 거기서 멈추었을 것입니다. 물론 역사의 가정이란 다 부질없는 일이지만 이오니아 반란이 없었다면 찬란한 아테네 문명도 서구 문명의 번영도 인류 문명의 빛나는 진보도 지금과 같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이오니아 반란이 철없는 불장난도 정신 나간 미친 짓도 아니며 오히려 그리스와 아테네를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구한 절묘한 신의 한 수가 아니었을까요? 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 마라톤 전투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